일단은 우리가 산재에 대한 요양기관에 취업하지 못했을 때 주는 게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70%. 그렇죠? 일용직은 일당 곱하기 0.73. 이건 하고 거기에 0.7. 여기에 휴업급여죠. 통상근로개수는 일당직은 보통 한 달에 22.2일 이하로 일하더라. 이럴 경우에 우리가 통상근로개수를 적용을 하고, 이 부분은 평균임금 할 때 내가 안 가르쳐 준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한 달에 22.3일 이상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통상근로개수를 바로 적용할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은 상용직이라고 보고 근기법상 평균임금 우리가 구해 봅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일을 했고 실제 근무일 수가 23일이었어. 그러면 이거를 근기법상 평균임금으로 일당은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이걸 근기법상 평균임금으로 구하면 총 근무기간 30일 분의 23 곱하기 10이죠. 230만 원. 요게 근기법상 평균임금이잖아. 맞죠? 네. 이렇게 하면 얼마 나와요? 계산. 76,666원? 그렇게 나오나? 맞죠? 76,666원.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근기법상 평균임금. 요거를 하나 구했어, 우리가. 이런 경우에 22.3일 이상 되시는 분들 상용직으로 우리가 일단 구해보고, 이게 근기법상 평균임금이야. 두 번째, 통상 근로개수를 곱한 임금을 한번 구해보는 거야. 0.73. 그러면 이 사람은 73,000원이겠죠. 요 통상 근로개수 적용을 하면. 둘 중에 근기법상 평균임금이 더 높았을 때, 이게 만약에 근기법상 평균임금이 통상 근로개수 적용한 것보다 이게 낮으면은 그냥 상용직 평균임금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대로 그냥 똑같이 갑니다. 22.3일 이상의 상용직 근로자라도. 근데 만약에 근기법상 평균임금이 더 높아. 그러면 2단계로 가야 돼요. 근기법 평임과 둘 중 높은 걸로 최종 적용하게끔 돼 있어요. 2단계가. 1단계에서는 근기법상 평균임금하고 통상근로계에서 적용했을 때 임금하고 둘이 비교해서 근기법상 평균임금이 통상근로계수 적용한 것보다 낮으면 아예 그냥 탈락시켜버리고 그냥 똑같이 0.73으로 가는 거고, 만약에 근기법상 평균임금이 높았을 때는 2단계로 가서 근기법상 평균임금하고 통상임금을 비교해서 둘 중에 높은 거를
최초 평균 임금으로 합니다. 이 경우에 76,666원이죠. 근기법 평균 임금이. 통상 임금은 8시간 근무했을 때 일당을 통상 임금이라고 봐요. 일용직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8시간 일했는데 8시간 일하기로 하고 10만 원을 받기로 했다고 하면은 이 10만 원이 통상 임금이 돼요. 이 통상 임금이 이럴 경우에는 근기법 평균 임금보다 높잖아요. 그러면 이 통상 임금을 최초 평균 임금이라고 산정을 합니다. 네. 이 부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우리 일반 산재할 때도 건설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간혹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공단에서 요거는 잘 알아.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면 바로 받아주거든. 그래서 그때 우리 김희연 노무사님이 얘기했듯이 이 한 달 기간에 A, B, C, D 뭐 이렇게 있어도 이 합쳐서의 총 근로기간 이거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업장에서 22.3일 이상이 아니라 한 달 기간을 우리가 나눠봤을 때 A, B, C, D 각종 사업장에서 일했지만 그걸 다 더했을 때 22.3일 이상이 되면 이런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평균임금을 구해봐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유효기간 동안에 취업하지 못할 때 우리 휴업을 받고 나중에 장애급여라는 거 받을 수 있죠. 기산점이 언제일까? 장애급여는? 그렇죠. 치유란? 치료 이때를 치유라고 하죠. 이 치유일이 장애급여 청구권 발생일이 되는 거고, 우리가 낙상해서 종골골절 당해서 종골이 어디죠? 종골이 어디예요? 발 뒤꿈치. 예, 종골골절돼서 12급이 나왔다고 칩시다. 장애 12급이 되려면 이 사람 운동기능장애 12급을 받았어. 그러면 정상 운동 범위에서 몇 분의 몇이 운동 범위 제한이 있어야지 받을 수 있죠? 4분의 1 맞네. 공부 많이 했네요. 2분의 1이면 10급, 4분의 3이면 8급. 이렇게 되고, 단 종골골절일 때는 1대만, 종골골절일 때만 완고한 동통이 있을 경우에 동반돼서 운동기능장애하고 완고한 동통이 있을 때는 한 등급이 상향이 돼요. 종골골절일 때만. 다른 거는 조정이 안 됩니다. 완고한 동통이 인정되려면 신경손상이 있어야 돼요. 신경손상은 근전도 검사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근전도 검사 받아본 사람 있나? 이
이게 발이라고 다리라고 봅시다. 그럼 여기에 신경 증상이 있다고 쳐. 족관절에. 예? 근. 신경근전도라고도 해요. 신경근. 우리가 말한 근육. 그러면은 여기가 좌측이고 우측이라고 쳐. 족관절, 발목 관절에 내가 신경 손상이 있다라고 느꼈어. 당사자가. 그러면 심전도 검사라고도 하는데요. 침을 꽂아요. 이렇게. 침을 꽂아. 여기가 정상인데 여기가 비정상인데. 꽂아서 전류를 흐르게 해요. 그래서 그래프로 확인을 하는 거야. 예, 원리 자체가. 당연히 신경 손상이 있으면은 못 느끼겠죠, 사람이. 느끼더라도 덜 느끼거나. 정상인 부위랑 비정상인 부위랑 서로의 차이를 보고 얼마나 손상되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예, 원리 자체가. 좀 아프대. 나도 안 받아봤는데. 그래서 신경 손상이 있으면 당연히 전류가 흐르는 부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거나 아니면 아예 못 느끼거나 하겠죠. 그래서 신경 손상이 근전도 검사상으로 확인이 돼야지만 완고한 동통 12급을 인정해주고, 만약에 이 사람이 운동기능장애가 12급으로 나왔다고 하면 이 경우에만 조정을 한번 할 수가 있어요. 조정해서 11급까지 될 수가 있는 거야. 종골에 대해서만. 종골 말고는 완고한 동통은 그냥 흡수되는 것밖에 안 돼요. 다른 부위에서는. 다른 운동기능. 만약에 손목이 내가 12급이라도 신경손상이 있고 완고한 동통이 있더라도 그 운동기능 장애, 둘 중에 중환장애로 그냥 결정을 하는 거야. 그 조정이 안 되고.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죠? 예. 또, 종골에 대해서만 그래요. 종골에 대해서. 그래서 장애 12급을 받았다고 칩시다, 이 사람. 재발생일이 08년 07년 7월 1일이에요. 근데 치유된 날이 08년 7월 1일이야. 요때 평균 임금이 10만원. 이 사람 나이가 43년생이라고 칩시다. (12급이면) 보상일수가 며칠이죠? 붙잡. 이 사람 장애급여 줄 때 둘 중에 어느 평균 임금을 줘야 돼? 재해발생일 기준의 평균 임금으로 154일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장애보상 금액인가? 맞죠? 치유된 날이 기산점이니까 이때 당시에 평균 임금을 줘야겠죠? 근데 우리는 재해발생일 기준으로 매년 평균 임금을 증감하게끔 돼 있어요. 그럼 08년 7월 1일 때 이 사람 증감 한번 해야 돼. 예, 증감 한번 해야 돼요. 10만 원을 기준으로 이때 1년 됐으니까는 증감을 해야 되고, 내가 평균 임금에서 하나 빼먹은 게 08년 6월 30일 포함해서 이전은 매통 증감률 요거 하나만 있었어요.
증감률이 매년 하나밖에 없었어. 매통 증감률이요. 그래서. 근데 08년 7월 1일부터 이 매통 증감률은 적용하지 않게끔 됐고, 나이 60세 이상, 60세 미만에 따라서 증감률 적용하는 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60세 이상일 때는 소비자 물가 변동률, 60세 미만일 때는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 증감률, 이렇게 두 구간으로 나눠져요. 그 전에 있던 08년 6월 30일까지 쓰던 매통 증감률은 적용하지 않게끔 됐고, 08년 7월 1일부터는 60세 이상, 60세 미만에 따라서 소비자 물가 변동률 또는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 증감률, 이렇게 두 가지로 증감 적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08년 때는 세 가지 증감률 중에 하나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이게 7월이 아니라 6월 1일이고 6월 1일 날 7월 1일 아니 네 그렇지 6월 1일 날 6월 1일 날 치유가 됐다라고 보면은 매통 증감률을 적용을 해야겠죠. 왜냐면 이때까지는 요 법 자체가 안 나왔으니까. 맞죠? 이해해요? 근데 7월 1일부터는 이 법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나이를 고려해서 둘 중에 하나에 대한 증감률을 적용을 해야 되고, 이때 08년 증감률은 세 가지가 있고, 매통 증감률은 6.43%, 전체 근로자는 5.51%, 소비자 물가율은 2.26%. 이렇게 세 가지의 증감률 퍼센테이지가 각각 있습니다. 08년 때는 이 증감률은 외우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08년 6월 1일이 아니고 우리 처음에 7월 1일이라고 했죠. 7월 1일이면 이때 평균임금 증감률은 어떤 걸 적용해야 될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43년생이고 그렇지, 소비자 2.26으로 해야지. 맞죠? 그래서 10만원 곱하기 1.0226 하면은 얼마 나와요? 10만 226원 뭐 이렇게 나오나? 10만 2,226원. 이렇게 증감된 평균임금으로 154일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이 사람 장애보상금이 되겠죠. 예. 장애 그냥 11급으로 합시다. 근데 이게 만약에 08년 7월 1일에 진폐 장애 11급을 받았다. 최초로.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는 보상이 뭐가 나올까요? 진폐 장애 11급이면 08년도 때 장애급여 그리고 장애
위로금. 장애 위로금은 장애 보상 일수 곱하기 평임 곱하기 60%. 이거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 08년 7월 1일에 심폐장애 11급 받았다고 하면 일반 산재 했을 때는 장애급여만 나오는데 국법대라 장애 1호금까지 심폐, 요게 좀 차이가 있는 부분 맞죠?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10년 11월 21일에 신법 넘어와서 심폐장애 11급 그냥 동일급수가 유지가 계속 된 채로 쭉 갔어. 그러면 이 사람 뭐 받죠? 심폐보상연금 중에 기초연금 요것만 받죠. 왜냐하면 국법대 장애급여 일시금을 그냥 수령했으니까. 위로금은 받아요? 못 받죠. 이미 받았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똑같이 신법대 7급으로 상향이 됐다 칩시다. 그럼 뭐 받아요? 심폐보상연금. 기초연금 플러스 어떻게 계산하죠? 11급이 국법대 있었고 7급으로 신법 넘으면서 상향이 됐어. 예? 예. 6일 이렇게 되겠죠? 이 사람 위로금은? 위로금 못 받아요? 그렇죠. 장애 위로금 7급 장애 위로금 차액분 받겠죠?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이제는 다 이해를 하신 것 같아. 심폐국법하고 신법하고에 대한 부분 계산하는 거나 이런 거 다. 이게 생인가? 응. 이런 도식화해서 한번 봅시다. 다 위로 이직자라고 봅시다. 진폐법이라고. 공통 진폐법. 장애를 국법 때 받았어. 생존에 뭐뭐 받죠? 국법 때 장애급여, 장애 위로금. 배우자가 또 있다고 칩시다. 생결가치한. 이 사람이 국법 때 사망을 했어. 그러면 유족보상이 뭐뭐 나와요? 네? 유족급여? 유족급여? 맞아요? 유족급여. 그리고 장례비 3번. 위로금 나와요? 유족 위로금. 국법 때 장애급여 받은 사람이 위로금도 받은 사람이 국법 때 사망하시게 되면 유족급여 1301분이 나오네. 왜 그렇죠? 기본 산재의 근간이잖아. 예. 신법 때 진폐보상연금이 나왔으니까
그거에 따른 또 유족 보상 내용도 달라졌으니까 그렇게 바뀐 것 뿐이고, 산재의 근간은 진폐로 인해서 이 사람이 사망했다라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연금 수급권자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겠죠. 예. 장례비는 공통이고 유족 위로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불법상 장애 위로금 받은 사람이 유족 보상을 인정받으면 유족 위로금 781분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신법 때 최초로 장애를 받았다고 칩시다. 뭐뭐 받아요? 진폐보상연금. 그리고 재해 1호금. 재해 1호금은 어떻게 계산하죠? 이렇게 되고, 진폐보상연금은 어떻게 받죠? 기초연금 뭐 이런 식으로 받겠죠. 네. 이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배우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 받죠? 네. 하고 장례비 하고 없어요? 위로금 없죠? 왜 없어요? 네. 유족 위로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잖아. 장애 위로금 받았던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국법 때 유양이었다고 칩시다. 산업행정에 뭐 받죠? 휴업급여. 뭐 대표적 휴업급여지 뭐. 유양비야 뭐 가름하고. 돌아가시면 국법 때는 국법 때 요양 판정을 받고 휴업급여만 받다가, 국법 때는 요양 판정 받으면은 장애 급수 판정 안에서 장애 급여나 위로금이나 이런 거 안 줬다고 했잖아요. 그럼 국법 때 요양 환자로 휴업급여 받다가 쭉 있다가 국법 때 돌아가시게 되면 사망 당시에 병행하고 심폐기능 고려해서 돌아가시면 장애 판정을 해줬어요. 돌아가시면. 그래서 어찌됐건 장애 판정에서 장애를 받았겠죠. 그러면은 그거에 따른 장애 위로금을 받으신 사람이 돼버리니까 유족 위로금도 당연히 받을 수 있었겠죠. 신법 때 유양이 됐어, 최초로. 그럼 뭐 받을까요? 신법 때 유양이 되면? 이건 몰랐었네. 그냥 진폐보상연금 받아요. 신법 때는 신법 때 들어와서 유양 판정 받더라도 휴업급여 적용은 안 됩니다. 그게 가장 큰 부분이에요. 그래서 유양이 되든 안 되든 보상에는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 국법 때는 유양이 안 되면 장애급여만 받았고 요양되면 휴업급여 받았니 큰 차이가 있었는데, 신법 때는 장애를 받던 요양이 되던 아무 상관이 없어. 진폐보상연금 그대로 받는 거예요. 급수에 따라서. 그 다음에 위로금은? 예? 위로금은 제1호금 못 받아요? 못 받아? 그렇지. 신법 때 들어오면서 가장 크게 바뀐 거는, 국법 때는 유양이면은 장애 판정을 안 했었는데 이것도 내가 안 가르쳐 줬나 보다. 신법 때 들어와서는 장애 판단도 했어요. 요양 판정을 해도. 그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야. 신법 때 들어와서는, 왜냐하면 진폐보상연금이라는 걸 줘야 되기 때문에 공단에서 요양 판정도 하면서 장애 판정까지 했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당연히 급수에 따른 제1호금을 주겠죠. 요거 내가 깜빡하고 얘기 안 해줬구나. 국법 때는 요양 판정만 하고 장애 판정 안 해요. 예, 국법 때는 요양 판정만 하고 장애 판정을 안 해버렸고, 그렇지. 얘네들이 빌미를 준 거야. 왜 그러면 신법 넘어와서 니네들이 요양 판정하면서도 장애 판정을 할 수 있는데 왜 국법 때는 왜 안 했냐? 니네들이 내세운 논리가 모순 아니냐? 결국은 진폐는 병영하고 심폐기능에 따라서 장애 등급이 정확하게 그 기준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네들이 요양이라는 이유만으로 장애 판단 안 한 거는 문제다. 심지어 신법대 와서 니네들이 장애 판정 오히려 또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착안해서 진미장이 태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는 진폐라는 거는 치유가 안 되잖아요. 치유라는 게 안 되잖아, 진폐라는 건. 예. 근데 우리가 진폐 장애 등급은 정확하게 우리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병영하고 심폐 기능에 따라서 판정하게끔 돼 있잖아요. 요걸 참고해서 판정하게끔 돼 있으니까 치유가 안 되는 병의 대표적인 게 진폐지만 그래도 이 장애 등급이랑 기준이라는 게 분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장애 판정을 니네들이 해줘라 라고 해서 신법 때도 얘네들이 뭐 장애 판단을 했었고 하니 국법 때도 니네들이 심폐기능하고 병영 판정해서 니네들이 해줄 수 있다 라고 한 거고 그럼 그걸 착안해서 진미정 사건이라는 것도 만들어낸 거예요. 예. 신법대 요양 되신 분이 돌아가시면 뭐가 나올까요? 진폐, 유족, 연금, 장례비, 위로금은 왜 안 나오죠? 오케이. 그게 정답이지.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번 표를 한번 만들어 봐, 본인들이 공부하면서. 예. 국법 때 네. 이제 돌아가시면은 네. 유족급여 1,301분을 드리잖아요. 네. 근데 그 1,301분이 네. 국법 때 살아계실 때 장애 일시금을 받은 분들만 1,300일 일시금을 받는 건지. 아니죠. 그것도 우리가 산재의 근간을 알면 만약에 내가 폐암이라는 게 뭐 99년에 1월 1일에 폐암이 걸렸어. 근데 요양 승인 못 받고 빵빵년 1월 1일에 내가 돌아가셨네? 분진 작업 종사자였고 이로 인해서 폐암이 발병됐다. 그리고 악화돼서 사망했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어. 그러면은 생전에 이 사람이 장애를 받던 휴업급여를 받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직업병 때문에 사망하신 게 인정이 되면은 우리가 1301분을 주는 거잖아요. 맞죠? 유족이 인정되면. 말 그대로 이 사람은 장애를 받던 휴업급여를 받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폐로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이것만 인정되고 안 인정되고에 따라서 인정이 되면 유족급여 장례비가 나오는 거겠죠. 맞죠? 예. 그러니까는 생전에 뭘 받든 안 받든 상관이 없어. 유족보상은. 유족보상 왜 주는 거야? 유족보상 어떨 때 주는 거예요? 업무상 재해로 인해서 사망했을 경우, 돌아가셨을 경우 유족보상 주는 거잖아. 맞죠? 업무상 재해는 뭐지?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폐암이 내 질병이란 게 있었어. 직업병. 이것 때문에 결국은 내가 죽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이 근데 이거 유발할 수 있는 본진 작업 종사자였다고 쳐요. 본진 작업 종사자가 직업병 폐암에 노출돼서 발병이 돼서 결국엔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인정이 되면 이 사람한테 유족 보상을 주는 거잖아요. 맞죠? 요거랑 유족 보상이랑 관계가 있지. 이 사람이 생전에 휴업급여 받았는지 장애급여 받았는지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잖아. 맞잖아요. 결국 업무상 재해로 인해서 돌아가셨느냐 안 돌아가셨느냐에 따라서 유족 보상을 주고 말고 하는 거고, 국법이니까 이 사람 1301분이라는 게 받아야 되는 거고, 신법이면은 진폐면은 진폐법에 따라서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진폐가 아니면 다 일반 산재 근간에서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맞죠? 요구에 또 매몰되다 보니까는 장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못 받고 이거 못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유족급여는 왜 주냐? 업무상 재해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인정이 되면 주는 거잖아요. 맞잖아. 예. 그게 관건이지. 유족 연금은 진폐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진폐 유족연금은 진폐밖에 없지. 이건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진폐 보상연금을 받고 있는지 없는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고, 받고 있는 분만 진폐 유족연금에 해당이 되는 거지, 이거를 안 받고 있으면 다 일반 우리 산재 근간에 비추어서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다. 요 적용자만 요렇게 받을 수 있는 거고. 요거는 특별 예외 규정. 나머지에 대한 유족 보상은 다 유족급여 1301분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면 돼요. 유족이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국법에서 예. 장애급여를 네. 연금으로 받고 계시다가 네. 사망하시면 네. 그 연금을 유족이 더 돌려서 받을 수 장애연금 받고 계시다가 네. 그럼 1301분을 받는 거죠. 그분도. 그걸로 그분도 진폐보상연금 대상자는 아니니까. 네. 그렇죠. 그럼 국법에서는 네. 사망하시면 유족 연금이라는 게 진폐 유족연금? 그냥 유족 급여 1300일분을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89년 이전 이후로 나뉠 거야, 아마. 법이. 그래서 89년 이전에는 1, 2, 3급도, 장애 1, 2, 3급도 연금 말고 일시금을 받았고, 자기가 선택을 하면, 그리고 유족급여도 자기가 원하면 일시금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연금 제도로 바뀌었는데, 무조건. 요거까지 그래 생각하지 맙시다. 유족급여 배우자 있으면 연금으로 받겠죠. 예. 전액연금이냐 반액연금이라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나올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장애급여 얘기도 잘했어요. 장애연금 받고 계신 분이면 진폐보상연금 받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유족급여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연금 수급권자가 있으면 당연히 반액연금인지 전액연금인지 택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유족연금 방식으로 받겠죠. 어찌됐건 반액이든 전액이든. 되게 더 헷갈려진 것 같다.